1조가 불법 파업에 나설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남은 출자금을 안 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세습 논란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야3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습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여건만 된다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수익으로 투자 바람이 불었던 브라질 채권이 헤아라 가치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권유했던 증권사들은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GM 사태가 안개 속에 갇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의 파업에 제동을 걸었지만 노조는 불법으로라도 파업을 강행할지에 대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한국GM 부평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논의 중인가요? 아니, 방금 전 결론이 났습니다. 노조 측은 오후 5시부터 방금 전까지 2시간여 동안 중앙쟁의 대책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중간에 20분간 정회를 거쳐 6시 10분쯤 속개됐는데요. 방금 전 결론에 따르면 노조 측은 당장 파업을 강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번 주까지는 일반적인 투쟁 행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대책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모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방금 전 결론이 났습니다. 노조 측은 당장 파업을 강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번 주까지는 일반적인 투쟁 행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처분을 내린 이유, 그러니까 파업이 합당하지 않다고 본 배경은 뭐죠?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과 근로자, 사용자 대표 각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됩니다. 중노위 측은 현재 한국GM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한국GM 법인 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간 단체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GM 부평본사에서 SBS-CNBC 안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이 주총을 강행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도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윤지혜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장. 쏟아지는 질문에 사안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원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적인 이유와 일방적인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지. 또 이동걸 회장은 GM이 법인 분리를 추진하는 사실을 지난 4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영정상화 협상 당시 GM이 법인 분리를 제안했지만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계약서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법인 분리에 대해 비토컨 행사를 주장하는 산은의 입지가 궁색해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산은의 반발에 한국GM이 법대로 하자는 식의 반응을 보인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 인천지법의 가처분 판결에 보듯이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회장은 산은의 한국GM 출자금 8천억 원 중 나머지 절반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네, 그렇다면 산업은행에 대해 커지고 있는 책임론과 실기론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파업과 국감 등을 통해서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합의 당시에 꼼꼼하게 좀 따져본 건가요? 네, 일단 오늘 국감에서 논란이 된 것은 산은이 언제부터 이 한국GM의 법인 분리 시도를 인지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예. 언제 인지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향후 산은의 책임론의 핵심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산은은 그동안 지난 7월 한국GM 이사회 안건
에서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 분할 추진을 인지했고 그리고 이에 반대해서 9월 7일이죠. 주주총회 주총 금지 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혀왔었는데요. 예. 그런데 오늘 국감에서 이동걸 회장이 아무래도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막날 그 거론을 했고 저희는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거절해서 결국에는 GME 법인 분리를 지난 4월 협상 과정에서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내는 한국GM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또 법인 분리와 관련해서 사내의 비토권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서 기자, 이제 산업은행이 아직 4천억 원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지원하지 않는 4천억 원, GM의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동걸 산은회장은 한국GM에게 약속한 지원금 8천억 원 중에 아직 남은 4천억 원을 출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는데요. 하지만 한국GM에게 4천억 원 지원 유보카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연구개발 법인 등기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신차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한국GM의 공식 입장에는 아직 어떤 변화도 감지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서 기자, 사실 이런 사태가 어디까지 갈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대리점과 부품사에는 영향력을 이미 끼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GM의 전국 대리점 연합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GM의 철수설로 인해서 전국의 302개 대리점 가운데서 20개가량이 이미 철수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폐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 달 사이에 무려 영업사원이 200여 명이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판매가 절반으로 줄게 되면 영업사원들의 수입은 이 절반이 아니라 오히려 3분의 1 정도로 감소한다라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부품사 등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GM과 이 산은과의 갈등, 여기에 또 노조의 파업이 겹친다면 이 한국GM의 정상화는 더욱더 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산은이 이미 실기를 했다라는 이런 현실들을 좀 받아들이고 연구법인 신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대신에 철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확실하게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느니 이제라도 고쳐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국정감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세습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습니다. 오늘 서울시 국감에서 이 문제를 두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야당이 박원순 시장한테 책임을 물었다고요? 네,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 이 교통공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직원들의 답변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석희 의원도 서울교통공사의 청년 일자리 약탈 문제로 이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고 교통공사 이외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교통공사의 경우 입사 후에 사내 커플이 생겼는데 이들도 친인척으로 분류가 돼서 마치 고용세습이 이뤄진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감과 별도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는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감사원 감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관련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죠? 그렇습니다. 야당은 박 시장의 섣부른 개발 계획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의도와 용산, 강북 재개발 등을 통해서 투기를 부추기지 말고 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운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공시가격을 크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늘 국감은 서울시 개발과 이 부동산 정책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공방에 묻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경우가 국민연금은 200만 원인데 반해 공무원 연금은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지난해 받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37만 7천 원으로 1인 최저생계비로 정해진 66만 8천 원의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반면 퇴직 공무원들이 받은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 원으로 평균 수령액만 놓고 보면 공무원 연금이 6.3배 더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도입 시기도 오래됐고 월급에서 떼어가는 보험료도 국민연금보다 많다 보니 격차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따로 없어 연금이 퇴직금 역할을 한다는 점도 수령액이 큰 이유로 꼽힙니다. 공무원 연금 최고 수급자는 월 720만 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이었고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서울대 학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 9천여 명의 평균 수급액도 월 3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최고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로 월 204만 5천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 명의 5%도 안 되는 19만 3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덜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지금보다 10% 정도 상향 조정하고 그거에 맞는 보험료율을 3% 정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과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여건이 되면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이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곧바로 시장에 금리를 인상할 거란 신호를 예고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냐는 물음에도 여건만 된다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금통위에서도 인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결국 동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 총재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금리를 유지를 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전망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화적 금융 여건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리스크 요인을 지켜보고도 실물 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 금통위에서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러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그걸 다 보고도 경기와 물가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 금리를 인상할 경우 1회로 끝날지 추가로 더 할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총재는 사실상 원타임 이벤트로 끝날지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갈지 판단은 지금으로선 딱 이거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고용 쇼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응책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실업률 상승의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KDI는 왜 실업률이 이렇게 오른다고 분석을 한 거죠?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기가 둔화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38%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17년까지 평균 실업률 상승분인 0.23%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KDI는 제조업과 서비스에서의 구조조정, 건설 경기 급락, 노동비용 상승 등이 일자리 부족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경기 변동이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실업률 상승분 중 일부는 경기 변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최 기자.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고용 쇼크 원인에는 인구 구조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KDI는 적어도 올해 취업자 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인구 구조 변화와 실업률과의 관계는 이번 분석으로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경직성이 완화돼 산업 간 실업자 이동이 원활해지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채용과 투자 계획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실업률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연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으로 인기를 끈 브라질 국채. 하지만 브라질 해화라의 가치가 추락하면서 수익이 하락해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가희 기자입니다. 올 초만 해도 10년 만기 브라질 국채의 표면금리는 연 10% 안팎 수준이었습니다. 채권 수익률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채권 가격과 환율인데 해알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금 유출, 전국 불안 여파로 지난 19일 기준 해알화는 연초 대비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 브라질 채권 투자 잔액은 8조 원에 육박했는데 해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금액이 한때 1조 5천억 원에 달했고 수익률은 곤두박질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해알화가 가치가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브라질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일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는 여전합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머징 통화에 대한 악재에 대한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거 아닌데 그동안 경제적 불확실 때문에 이러한 약세 요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던 국가들이라서 브라질 대선 결과가 여전히 안개 속인데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해알화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네, 브라질 채권 투자 흐름을 보면 해알화 가치가 오르고 증권사 마케팅이 집중된 뒤 판매량이 급증하는 양상인데요. 이후 해화라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데 정작 증권사들은 판매 수수료를 챙겨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증권사들이 브라질 채권을 얼마나 판매한 거죠? 이 자료가 국감 자료로 나온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 증권사 17곳이요. 브라질 채권을 판매한 규모는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7조 8,390억 원에 달합니다. 예. 증권사별로 따져보면 지금 국내 대형 증권사 기준으로 봤었을 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에셋대우증권의 경우 판매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해서 가장 많았고요. 그 밖에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4곳이 모두 1조 원 이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적인 수익률이 8월 한때 마이너스 20%에 육박을 했는데 그나마 최근 들어서 이 해알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수익률이 일부 회복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브라질 채권 투자는 고위험 투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꽤 많은 투자금이 몰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개인 투자자 비중이요. 이 가운데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히 문제죠. 지금 이게 논란거리인데 특히 이 개인 은퇴자금 등의 뭉칫돈이 이 브라질 채권 투자에 대거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이 브라질 채권 판매에 열을 올렸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브라질 채권 수익률이요. 지난 2016년에 70%를 한때 웃돌게 되자 증권사들이 상품 설명회 등을 열어서요. 개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 이상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권유를 해서 투자자들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요. 과거에도 이 브라질 채권이 헤아라 가치가 급락하는 등의 여파로 대규모 투자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투자 권유를 했다면 이거 불안전 판매 아닙니까? 하지만 증권사들 입장에서는요, 이 브라질 채권 판매를 중개를 하게 되면 3% 안팎의 선취 수수료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 즉 수익률에 상관없이 이 선취 수수료만으로도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올해 8월 말까지 증권사들이 이 브라질 채권을 판매 중개해서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을 따져봤더니요, 4,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투자에 따른 리스크보다는 앞으로 뭐 잘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수익률 전망만 내세워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피해만 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이 브라질 채권 판매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유통업계가 자사의 고유 브랜드를 단 PB 상품을 저렴하게 내놓자 중소기업의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PB 상품이 상생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티슈를 만드는 이 중소기업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3년 전 한 대형마트로부터 PB 상품 제안을 받았습니다. 함께 개발한 물티슈가 출시 2년 반 만에 1,700만 개 넘게 팔렸고 매출은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오히려 마진은 더 잘 받고 뭐 또 시장에는 또 선택을 많이 받는 그런 좋은 제품들로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천여 개의 자체 브랜드 제품 가운데 600여 개를 중소기업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역량, 고객에 대한 니즈라든지 마케팅 분석 그리고 판매 채널에 대한 확보 측면에서 협업을 강화해서 이런 강소 업체들을 많이 발굴, 육성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 업체는 지역사회와 MOU를 체결하고 특산물을 활용한 PB 라면 제품을 내놨습니다. 출시 반년 만에 150만 개를 판매했고 수익금은 지역사회와 나눴습니다. 수익금 중 일부는 제주 해녀협회, 울릉군의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상생과 관련된 PB 상품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이 상생 전략의 좋은 모델로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유통업계의 PB 상품 개발 경쟁이 상생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기환입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여신 전문사들이 이달 말일부터 가계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산출 대상이나 산정 방식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과 같은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DSR 규제가 시범 운영인 만큼 DSR 비율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쯤 관리지표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 생명보험에 대해서 애초에 인수하지 않았어야 할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DB 생명은 10년 동안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경영난에 빠진 금호그룹을 지원하고자 펀드를 조성한 뒤 6,500억 원의 KDB 생명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공적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 사장은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면 은행뿐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증권이나 보험도 편입돼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보는 현재 우리은행의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수입니다. 내일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 상강이지만 날씨가 춥진 않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서울, 경기, 충청과 호남 지방으로만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지만 내일은 전국에서 한때 나쁨 단계로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으로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낮 한때 비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이 5mm 내외로 적어서 미세먼지를 씻겨주진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 저녁부터는 점차 개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으로는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한낮 기온 강릉과 울진 20도로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저녁부터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또 큰 일교차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비가 온 뒤 개겠고 물결은 동해상에서 다소 높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여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